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제16장 국제금융론 마지막 시간으로서요 우리가 이제 환율 제도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고정환율 제도랑 변동환율 제도를 살펴봤는데 여기에다가 정부 정책을 덧붙일 겁니다.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랑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 개방경제하에서 ISLN 곡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생산물 시장의 어떤 균형과 IS 곡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IS 곡선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Y는 우리는 미리 개방경제까지 얘기했어요. 수, C, I, G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좀 얘기가 더 덧붙이게 되는 거예요. 수출과 수입이 더 덧붙이게 돼요. 수출을 엑스포트라고 하면 이게 환율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의 국민소득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우리랑 직접 관련된 건 아니니까 그럼 뺐어요, 여기. 그리고 수입과 관련해서는요, 임포트 하면 환율이 영향을 미쳐요. 얘는 지금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 G, X 요것만 놔두고요. 여기 보시면 투자, 정부지출, 여기 나와 있는 수출 요것만 놔두고요. 나머지를 전리 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 지출이 들어갔으니까 텍스를 이제 고려해서 가처분 소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를 다 빼버리게 되면 CIG 거기다 수출 이거 있고 SC, ST, M 수입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이 관련된 게 뭐예요? 기억나십니까? 이게 저축과 관련된 누출이고요. 이게 주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잖아. 수출과 수입이 영향을 미쳐서 이 순수출이라고 하죠. 수출이 증가하거나 또는 수입이요, 수입. 이건 뭐 화폐 공급이 아니에요. 임포트예요. 수입이 감소하면 얘가 총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총수요가 증가해서 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IS 곡선은 CIG 순수출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 나와 있는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이게 증가하면 IS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수출이 증가하고요. IS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출이 증가한 거야. 수출이 이렇게 증가한 거야. 각각의 이자율 수준에 따라서. 그랬을 때 이자율이 R0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민소득이 Y에서 Y0에서 Y0 다시로 간 거잖아요. R0로 있는 상태에서 Y에서 Y0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여기 보시면 요거 보시면 되겠네. 여기 보시면 얘랑 요거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현해서 나타낸 게 여기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 이동인 것이죠. 그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화폐시장의 균형과 LN 곡선 나타내는 건데 화폐시장의 균형을 LN 곡선에다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화폐시장의 수요 공급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균형점 R0, M0 그래서 M0일 때 R0 여기 상태가 있는 거고요. R1일 때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R1일 때는 균형 상태가 되려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화폐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여기 해당하는 것은 지금 Y0 여기 보시면 R0 R1이죠. R1 Y1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좀 정신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R0 이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시면 그냥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요게 A점이라고 하고요. 요게 B점이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R0, Y0
A점이 되고요. 요게 B점이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통화량이 증가했다고 할게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량이 증가 시 자, 그러면 LN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LN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데 그 얘기를 보려고 해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 자리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이 자리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게 A 다시라고 그럴게요. 그러니까 A 다시가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자리 떨어졌어. 지금 소득 수준은 가만히 있잖아. Y0 소득 수준에 가만히 있는데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점이 바로 A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바로 B에서 B 다시 이렇게 간 것처럼 이 자리 떨어졌어. 소득은 Y1 수준인데 Y1 수준에서 이 자리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B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우리가 볼 거는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LM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제 수지로 이제 해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외균형과 BP 곡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한 것을 우리가 바로 국제수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제로가 되는 거야. 자, 다시요. BP라는 것은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라는 국제수지는 이게 균형이 되는 경우에 빵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국제수지 균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게 경상수지, 요게 자본수지. 경상수지에는 환율하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쳐요. 자, 다시요. 요거 좀 풀어 써볼까요? 자, 여기를 좀 풀어 써보게 되면 수출은 환율, 외국의 국민소득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외국의 국민소득은 뭐 우리랑 뭐 직접 관련 없으니까 빼버렸어요. 수입, 환율,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그래서 얘는 수입은 환율의 마이너스 수입은 국민소득의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플러스 이런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외제 물건을 많이 사게 되는 거니까 순수출은 수입 증가로 인해서 순수출은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본수지입니다. 자본수지. 요거는. 이 자본수지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다고요. F는 국내 이자율에서 해외 이자율의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국내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달러가 휙 들어와가지고 자본수지가 흑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대외 균형을 나타내는 이 상황에서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 환율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해요. 그 결과 경상수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소득이 증가했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수입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경상수지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환율과 국민소득이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와 있는데 환율은 경상수지에 플러스, 수입은 경상수지에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본이 완전히 이동이 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BP 곡선이 수평에 가깝게 되는 것인데 완전 이동이 어느 정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BP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요 각주 17번 보시면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본수지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 자본수지가 달러가 달러의 유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본수지인 달러의 외환인데 달러라고 보시죠. 달러의 유입이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R인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데 자, 어떻게 받는가 그걸 보시면 이자율이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유입됐다고 할게요.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됐어. 이렇게요. 그럼 달러가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이 엄청나게 달러가 유입되니까 국제수지가 엄청나게 흑자가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자율이 조금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나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BP가
엄청나게 큰 거야. 엄청나게 흑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엄청나게 흑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자, 이자율이 조금 올라갔을 때 이 엄청나게 증가한 여기 보시면 국제수지 흑자를요.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이렇게 증가해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증가해야지 외국의 물건을 많이 사서 돈이 또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제 균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자율이 올라갔는데 여기 보시면 달러 유입이 별로 크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예 안 들어왔다 할게요. 정반대로 이렇게 됐더니 달러 유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국제수지도 그냥 균형이고 소득도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자율에 대해서 달러가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국가 간의 자본이 완전히 이동인 경우랑 약간 불가능한 경우, 좀 이렇게 이동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 아니면 이동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Y가 있고요. BP가 수직인 경우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 수직인 경우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자율인데요. 여기 BP 곡선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이 BP는 뭡니까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게 BP 곡선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가 관심 있는가 라고 하면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평면에 나타내는 거예요. 살짝 다시 볼게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BP는 국제수지 균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앞에서 본 것처럼 순수출과 관련된 넷 엑스포트 관련된 환율과 우리나라 국민소득이고요.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본 수지를 같이 더하는 거예요. 국내 이자율 이거 하나만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자본 수지는 이자율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자본 수지가 휙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얘는 순수출에 대해서 무슨 관계예요?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입이 증가해서 순수출은 떨어집니다. 자, 국제수지 균형을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BP가 제로인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곡선을 표현을 해봅니다. Y가 되고요. 이자율 평면에다가 그래프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자, 만약에 어느 한 점을 잡았어요. 한 점을 잡았어요. 완전히 이동하는 경우에는 좀 너무 세니까 살짝 이동하는 경우를 할게요. A라 합시다. R0에서 Y0가 지금 균형 상태예요. A가 균형인데 자, 이런 상태에서요. 이자율이 올라갔습니다. 이자율이 상승 시 네, 이해되세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럼 어떻게 돼? 자본 수지가 흑자되는 거 아닙니까? 달러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자본 수지가 흑자가 돼서 BP가 흑자가 된다니까. 국제수지가 흑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국제수지가 균형인 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흑자가 된 거를 다시 적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이게 가만히 있으면 여기는 흑자니까 흑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균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게 국제수지가 흑자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떨어뜨려야 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여기요. 얘가 이제 올라간 거잖아. 그럼 얘가 이제 내려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얘는 그대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식 하나 잘 써놓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순수출이 떨어지려면 Y가 여기 보시면 순수출과 마이너스 관계에 있으니까 Y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있어?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흑자가 돼서 이거를 균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for 균형 이걸 위해서는요. 이거를 위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소득은 얼마나 변화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올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최종적인 결론은 뭡니까 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Y라는 국민소득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Y가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요. B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국제수지 균형을 나타내는 BP 곡선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상향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자율이 올라갔는데 뭐 이게 굉장히 이자율에 대한 자본 수지가 굉장히 큰 거야. 여기 한번 살짝 여기 볼게요.
BP 곡선의 균형을 나타내는데 순수출은 이렇게 굉장히 작은 거야. 여기 환율과 Y 이렇게 있고요. 얘가 엄청 크다니까 얘가 이렇게 큰 거야.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자리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여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서 흑자가 되는 거야. 자본수지에 대한 자본수지의 이자율 탄력성이라고 할게요. 이자율 탄력성이 굉장히 큰 거야. 이자율 탄력성이 굉장히 커서 엄청나게 클수록 이렇게 클수록 자, 그러면 이자율이 좀 올라가도 국제수지가 여기 보시면 자본수지가 올라가서 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많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많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Y가 엄청나게 또 증가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게 클수록 균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조금 올라갔어요. 이자율이 조금 올라갔는데 Y가 어떻게 됐어요? Y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게 돼서 균형으로 된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Y가 있고요. 이자율이 있는데 여기서 이자율이 조금 올라갔는데 Y가 엄청나게 이제 길게 간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본 수지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이 굉장히 크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P 곡선이 이렇게 거의 수평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면 국제수지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소득이 증가해서 BP가 우상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자율에 대해서 이쪽 자본수지가 엄청나게 크게 되면 이자율이 조금 올라가도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수평에 가깝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BP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야. BP 곡선이 순수출이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환율과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소득 하나 더 쓸게요. 환율과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영향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얘가 이제 굉장히 작은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얘가 이자율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 할게요. 올라가도 이게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 Y에 영향이 없다고 칠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이자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도 Y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영향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Y가 되고요. 이자율이잖아. 그럼 얘가 거의 BP가 수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십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도 국민소득 Y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BP가 수직.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본수지 영역이 별로 이제 영향을 안 미치게 되면, 그러니까 자본수지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수평에 가깝고 별로 제로에 가깝다라고 하면은 이자율 탄력성이 자본수지가 제로에 가까우면 BP 곡선은 수직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봐주시죠. 자, 요거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좀 잘 체크해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자본 이동이 완전히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얘는 수평에 가깝고요. 그리고 불가능하거나 완전한 이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우상향이고요. 자본 이동이 아예 불가능이야. 아예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왼쪽에 보시면 자본 이동이 이거는 불가능한보다는 이제 완전하지 않은 이렇게 볼까요? 완전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국제수지가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위에 있을 때 흑자예요. 흑자. 아셨죠? 밑에 있을 때가 적자. 왜 흑자입니까? 하면 국민소득이 여기 있을 때 우리가 균형이잖아. 근데 이 자리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가면. 이 자리 올라가면 자본수지가 흑자가 돼서 흑자가 되는 거야. 달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BP 곡선 상에 있으면 국제수지 균형. 그리고 BP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상방에 있으면 흑자. BP가 0보다 큰. 밑에 있으면 적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모자라고 씁시다. 모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모자를 쓴 사람, 배가 볼록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어나세요 하게 되면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배가 볼록 튀어나왔어요. 이 배 쪽이 흑자예요. 일어나세요 하면은 이렇게 해서 볼록하게 튀어나왔어요. 여기가 국제수지가
흑자, 여기가 국제수지가 적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환율 변화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쭉 표현을 할 건데요.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잖아요. 흑자가 되면 BP 곡선이 이렇게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SL은 BP 곡선의 이동 나와 있는데 환율이 변하게 되면요. 우선 첫 번째는 환율과 관련된 게 여기 IS가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IS가 변화하고요. LM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BP라고 바꿔주세요. BP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조정이 돼요. LM 곡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외자 도입이 추진되면 국제수지가 이렇게 점차 개선돼서 BP가 우측 이동해서 이렇게 변형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이 환율이라는 게 IS 곡선 식에 들어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Y는 C, I, G, 그 다음에 여기 순수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환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순수출이 변해서 IS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BP 곡선에도 환율이 들어가 있잖아요. BP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순수출 해가지고요. 환율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본수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BP 곡선도 이동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 보시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개방경제 하에서 대내외 균형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외 균형이 바로 국제수지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고 ISLM, BP가 만나는 이 세 개가 만나는 점이 바로 ISLM이 만나는 곳이 여기 보시면 대내 균형이고요. BP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대외 균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대외 균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얘와 얘가 같이 모여 있는 게 대내 균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변동환율 제도와 그리고 고정환율 제도와 이거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환율과 국제수지가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여기 보시면 변동환율 제도의 재정정책과 그리고 변동환율 제도의 금융정책 그리고 고정환율 제도의 재정정책과 고정환율 제도의 금융정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환율 정책도 있는데 환율 정책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이 앞에 여러분들이 ISLM 그거까지 BP 곡선 거기까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ISLM이 좀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약간 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결론만 암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임시방편책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약간 심화 특강으로 해가지고 원포인트 특강을 조금 더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제가 몇 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지금까지 봤던 거 정리를 해보면 자, BP 곡선 얘는 뭐라고요? 국제수지 균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환율 그리고 이자율 이렇게 있어서 균형을 나타내는 건데 자본시장이 완전히 자유로우면 BP는 수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Y고 이자율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나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개방경제 하에서 재정금융정책을 실시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 이거 암기하세요. 고재, 변, 통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세요. 고재, 변금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뭐냐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요. 통화정책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 앞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설명드리면 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금융정책,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해주시면 거의 많은 문제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왜는요. 사실 조금 더 ISLM 말씀드린 다음에 좀 공부되신 다음에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를요.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치기 때문에 제가
꼭 필요한 것들만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정도만 해도요 다른 공기업 시험 보는데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중간중간에 심화 내용이 좀 몇 개 있었잖아요. 그걸 좀 따로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요 약간 원포인트 특강으로 해서 조금 몇 개, 한 토픽 한 10개 정도만 좀 해서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이 기본 강의 내용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후 좀 원포인트 특강에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도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득점 가는 길을 좀 이렇게 마련해 놨으니까 같이 한번 계속 가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